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숙 2라운드. 네. 예. 생활형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네. 그 관련돼서 약간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그때 왜 그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때 뭐 생수 강제 이행금 때문에 뭐 말이 많았는데 그때 뭐 8월 달만 해도 법 지키는 사람 바보냐 그래.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예. 얼마 며칠 전에 이제 주거 사용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 고민이다. 약간 안 매길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국토부에서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예. 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관측이 좀 있고. 8월 30일에는 법 지키는 사람은 바보냐. 네. 이행강제금 물려야지 법대로. 네. 했다가 18일 후에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논리가 되고 저렇게도 논리가 된다는 건데 네. 참 그렇죠. 네. 아무튼 국토부의 입장이 살짝 바뀌었다. 바뀐 네. 것으로 보인다. 네, 네. 당연히 이제 10월부터 뭔가 이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 원래 여긴 숙박이잖아요. 원래 숙박을 해야 되는 곳인데 2012년 이후에 계속 숙박을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예. 주거용으로 잘못 활용했는데 2년 전에 우리가 경고했으니까 오피스텔을 바꾸던가 아니면 정말 숙박 신고를 해서 하든지 예, 숙박업을 하던가 예.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으면 그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사실 공언했는데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년 안에 네. 이 불법인 상황을 바꿔라. 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 숙박시설로만 쓰거나. 네, 근데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건 복도도 늘려야 되고 주차장도 늘려야 돼서 이거는 임파서블하고. 네, 그럼 숙박시설로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한 가지 제가 근데 숙박시설로 쓰라고 하는 건 좀 정당한 주장 아닙니까? 원래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로 써. 딴 걸로 쓰면 안 돼. 네.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합당한 그 정부의 지시인데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어떻게 숙박시설로 쓰냐. 여기에 숙박하러 오는 손님이 어딨냐. 근데 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숙박을 하면 되지 않냐. 네. 1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107호에 가서 숙박을 하고 1년 동안 내내. 그럼 107호를 분양받은 분은 다시 101호에 와서 1년 내내 숙박을 하고 나는 너희 집에서 숙박하고 너는 우리 집에서 숙박하고 숙박료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 아니 싸게 받는 게 무슨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이건 이래서 불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법을 규제를 받는데 예. 그 생숙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최소 30객실 이상을 갖고 해야 됩니다. 개인이 무슨 하건 말이에요? 위탁을 줘서 하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한 채 있는 숙박시설 개인은 숙박업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 분양받아서 내가 손님 받고 내 홈페이지로 예약하세요. 이건 안 된다? 네, 오피스텔처럼 개인이 직접 우리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으로 쓰려고 해도 네. 그럼 30호실을 사거나 네. 아니면 한 호실 산 사람이 30명이 모여서 네. 그런 한 법인을 만들던가. 뭐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 운영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개 모아서 위탁 운영을 시키든가. 그렇죠.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를 하나 그 30명이 모여서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위탁 업체를 통해서 101호는 107호한테 가고 107호는 101호한테 가고 그렇게 섞어주면 되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편법일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편법이라는 건 인정. 예. 그런데 지금은 법을 지키게 강제할 거냐, 네. 법을 그냥 피해가도 그냥 눈 감을 거냐의 문제인데 네. 법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강제하라. 그런데 이분들도 그럼 숙박 없으니까 숙박을 하면 되지 않냐. 예. 즉 핵심은 주거와 숙박이라는 게 이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주거라는 게 뭐예요? 집에서 숙박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구별하려고 애초에 이 잣대를 만들었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저는 저 집에 가서 숙박하고 저 주인은 우리 집 가서 숙박하면 되죠 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숙박은 1년에 30일 이하로 하는 게 숙박이야 라는 규정이 있든가. 그래서 그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0명이 모여서 위탁 운영업체를 만들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분양받은 그 객실을 예. 위탁 운영을 맡기고 본인이 그 위탁업체랑 계약을 해서 내가 내 집에 이제 실제로 객실료를 내는 형식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아, 그럼 대신 그 객실료들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위탁 예, 운영업체들이. 예, 네. 그 정상적인 위탁 운영업체라면은 뭐 거기서 자기네들 운영 수수료를 수수료를 좀 떼겠죠. 떼고 네.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나눠주겠죠. 주임들한테 배당을 할 거니까 사실 내가 낸 숙박료를 거기 위탁업체 잠깐 맡겼다가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다시. 다시 받는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이야.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와. 하면 네. 되겠네요? 상속 문제도 그렇게 풀면? 아, 뭐,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편법 소지가 조금 있고, 뭐, 법을 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거나 뭐 그러지는 뭐라고 할 않아. 수는 네. 없죠. 근데 대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 운영 업체를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책임을 갖고 운영할 네. 거며, 예. 여기 그 30호실 안에서 무슨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도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뭐 등등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며, 등의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뭐 짜잘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보험이야 불이야 어차피 아파트도 불날까봐 무서우면 어떻게 아파트에 거주를 해요? 화재 보험으로 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주거와 숙박이 명확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주거는 내가 생활용 숙박시설 사서 내가 살고 있으면 야 그거는 누가 봐도 주거지 숙박시설인데 숙박은 아니잖니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라는 거잖아요. 원래 숙박시설의 취지는. 네. 근데 내가 사서 내가 사는 방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빠 명의로 분양받은 숙박업체 생숙을 아들이 산다. 그렇죠. 아니, 아들이 계약해서 그렇죠. 산다. 아들이나 엄마가 계약해서 거주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뭐 방법은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고. 근데 지금의 취지랑 그러니까 취지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제 예. 숙박업소로 쓰라고 하고 그걸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물리라고 해서 사실 되게 여러분들의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도 주거로 썼는데 왜 갑자기 그걸 바꿔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 이행강제금만 피하려고 하면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도 좀 그렇고 네. 안 물리기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 고민이 나왔냐면 사실 이거는 그 출발은 호텔이잖아요. 예. 생숙의 기원은 호텔입니다. 그 2010년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숙박시설 말 그대로. 그래. 근데 숙박할 곳이 없잖아요. 예. 이분들이 또 뭐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네네. 수용할 때는 없고 또 우리가 뭐 리츠라든지 이런 자본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분양 형식으로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이제 숙박 시설을 지어서 예. 그분들한테 그 관광객들을 위해 활용해라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게 허용해 준 건데 이게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사실 우리 주거와 숙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들 때 네, 그래서 그 약간의 빈 공간의 틈을 타고 이제 그 생숙 열풍이 분 거죠. 이거는 사실상 아파트인데 주거도 하고 뭐 전입신고도 되고 다 되는데 주택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생각하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그분들이 뭐 처음에 분양권으로 막 돌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하면 뭐 전세 갭 투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돌리고. 자본 차익 노리려고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네, 이제 안 되겠다. 너무 고름이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고안해낸 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활용하지 않으면 즉 전세라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그렇습니다. 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본 전세 또는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정부가 애초부터 만들 때 숙박과 거주의 명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안 해놓고 만들었으니 네. 그럼 나는 내가 여기에 숙박하는 걸로 할랜다 라고 해도 네. 되지 않느냐라는 네. 거죠. 근데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릴 근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숙박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숙박 신고를 해서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릴 근거가 없다. 당연하죠. 이행강제금이 1억 넘게 나올 텐데 네. 그 30명이 모여서 페이퍼 업체 하나 만들고 업체 통해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뭐 페이퍼 업체를 만들어도 되고 뭐 정상적인 운영 업체한테 뭐 수수료 조금 주고 해도 되는 거고. 낮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근데 정부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중국인 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이렇게 장기형 투숙형 호텔 같은 걸 지어라 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야 이거 다주택자도 피해가고 투자하기 좋겠네 그냥 갭 투자하면 되겠네 사실상 아파트 오피스텔이랑 거의 비슷해 하면서 산 거 아닙니까? 그게 한참 열풍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정부가 뚜렷하게 그거를 규제하진 않았잖아요. 그 한참 이후에 이대로는 두면 안 되겠다고 굉장히 이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시장이 변질돼 가면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부 공무원 입장인데 그건 2012년에도 그걸 숙박업소로 써야 되고 주거라면 불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그게 달라진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과태료 부과는 꼭 뭐 불법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할 수도 그러니까 여력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더 나쁘죠. 뭐 그러니까 불법이면 다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무원이 매기고 싶으면 매기고 안 매기고 싶으면 안 매기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두다가 지금까지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그냥 두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다고 해서 왜 지금 이행강제 그것도 천문학적인 공시가의 뭐 10%를 갑자기 매긴다고 하면 우리 21년 이전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주하던 분들은 어떡하느냐 라는 반발을 하실 수가 근데 있죠. 그건 평소에 단속 안 하다가 왜 내가 지나갈 때만 교통경찰이 단속하냐는 논리와 같아서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그 단속하는 쪽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그겁니다. 정부의 논리는 그거다. 어쨌든 이건 처음부터 원래 안 되는 거였고 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돼? 말아야 돼? 이 이슈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생숙 분양받은 분들이 그냥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고 서로 자기가 자기 업소에 그 자기 집에서 숙박을 하든 아니면 그게 좀 찝찝하다 싶으면 서로 크로스로 숙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 맞춰놓기만 하면 정부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근거가 없고 그게 사실상 이게 그냥 집처럼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야 이렇게 집처럼 활용될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남겨놓고 왜 주차장 의무도 약하게 해주고 했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비판이 몰려야지. 지금은 그냥 왜 안 되는 걸 불법을 하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뭐 장소연 기자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다들 모든 신문에서 생숙 분양받은 사람 발동동 정부는 잘못 없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길래 근데 저는 그 방법도 좋은 솔루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쨌든 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난 되는 줄 알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너무 억울하다. 살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에 법적인 일종의 공백이 있는 거라서 뭐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말도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생숙을 허용해준 취지 이거는 거주용이 아니고 숙박업소로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취지에 사실은 또 이렇게 피해가는 거여서 그렇게 허용을 주면 그럼 다음에도 생활형 레지던스 이 레지던스를 줬을 때 그럼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아빠가 받고 아들이 세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에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애초부터 이거 만들 때 숙박이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소급입법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몇 년, 2년 전에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조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그럼 그게 미비했으면 숙박과 거주는 정의상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다. 해줬어야지. 그거 명확하게 해줘야죠. 근데 그게 숙박과 거주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한 달 살면 거주고 레지던스에 한 달 살면은 숙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런데 지금은 레지던스 그러면 이거는 거주로 볼 거냐 숙박으로 볼 거냐 애매하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만들어줘야지. 저라면 숙박은 뭐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호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놓고 아니 중국인이 와서 5개월 있겠다는데요? 그러면 3개월, 2개월을 다른 호실로 쓰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옆 호실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분을 해줬어야지. 지금은 숙박과 거주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보면 저게 숙박하는 건지 거주하는 건지가 애매한 상황인데 이게 그거를 그대로 방치한 게 잘못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게 숙박과 거주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규제를 달리할 필요도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요즘에는 뭐 주거의 형태랑 숙박의 형태랑 너무 뒤섞이고 이렇게 발라낼 수 없는데 우리나라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주택 규제가 조금 그러니까 규제가 어떤 권역별로 좀 다르고 다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일종의 그 다주택자를 강렬하게 규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뭐라 그래야지 부작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 좀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생숙 논란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건 중국인 관광객이 급하게 오니까 그럼 급하게 호텔을 짓든가 좀 불편해야 되는데 급하게 호텔 지을 업자들은 안 나서고 그렇다고 중국인 관광객들 오는데 숙소 없어 발동동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비난하니까 그냥 민간의 자금을 이용해서 급한 불을 끌려고 만들어 놨다가 그게 이제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 이것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은 필요한데 나라에서 돈 쓰기는 어렵고 답은 없으니 민간 보고 어린이집 하라고 하다가 왜 정부가 하랄 때는 혜택 주다가 지금 와서는 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내 돈으로 지은 건데 왜 내 돈으로 뭘 하는 걸 막습니까?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 하여튼 이게 뭐 이렇게 사실 풀기가 되게 힘든 문제예요. 과거에 실제로 내가 실거주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뭐 살지 말란 말이냐 하면 사실 거기 반박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예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이해강제금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은 정말로 2021년 이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실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무주택자라면 뭐 약간 법의 예외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뭐 나름 그거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뭐 형평성 논란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봐줍니까? 아니 내 차로 운전해서 신호 위반을 하면 딱지고 렌트카면 봐줍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렌트카 불쌍한 거지. 아니 아니 무주택이라서 불쌍한 건 그게 별도로 아니고 불쌍한 이 취지는 그 생숙을 어떤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제책인데 그거는 매우 강력하게 해야 된다. 무주택자는 거기 실제로 거주하려고 들어가신 사람이라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겠느냐. 투기 목적은 아니지 투기 목적이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는 불법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재미있는 됐어. 이슈. 야, 이게 진짜 복잡하다니까 이게 이게 뜨거워. 그러니까. 생수기. 야, 진짜 이렇게 뜨거운 문제. 장수랑 기자 하나 되니까 또 감사합니다. 하여튼 약간의 편법은 하여간 가능하긴 하다. 장수랑 기자의 의견이 항상 맞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장수원 기자 하라는 대로 거의 국토부에서 하더군요. 하고 항상. 있고요. 근데 수시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